배 한 척을 만들 때마다 무려 130억 원. 우리 돈으로 130억 원을 프랑스에 그냥 갖다 바쳤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무려 30년 동안이요. 그렇게 프랑스로 빠져나간 돈이 지금까지 7조 4천억 원. 앞으로 지급할 것까지 합치면 무려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10조 원이면 그냥 감이 안 오시죠? 웬만한 대기업을 통째로 살 수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물건을 만들면서 정작 프랑스 회사한테 꼬박꼬박 상납해왔다는 겁니다. 배는 우리가 세계 1등으로 만드는데 돈은 프랑스가 홀라당 챙겨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10월 경상남도 통영 앞바다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통쾌한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목을 조여왔던 그 족쇄가 마침내 뚝 하고 끊어진 겁니다. 오늘은 한국 조선업이 어떻게 프랑스에 30년간 돈을 뜯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지긋지긋한 노예 계약을 스스로의 힘으로 끝장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LNG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있죠? 그 천연가스를 꽁꽁 얼려서 액체로 만든 다음 바다 건너 저 멀리까지 실어 나르는 초대형 배입니다. 이 배가 얼마나 귀한 물건이냐면요. 배 한 척 가격이 무려 3,700억 원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하고는 급이 완전히 다른 조선업의 꽃이자 최고급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배를 누가 제일 잘 만들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잘 만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LNG선 중에 무려 90% 이상을 한국 조선소들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회사가 사실상 전 세계 LNG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무섭게 쫓아온다 하지만 이 고부가 가치 LNG선만큼은 아직도 우리가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세계 1등을 하는 우리한테 사실은 아주 쓰라린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세계를 호령하는 챔피언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남의 밑에서 꼼짝 못하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이 LNG선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부, 화물창이라는 부품 때문입니다. 화물창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텐데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연가스를 담아두는 초대형 보온병. 딱 이겁니다. 왜 보온병이 필요하냐면요.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려면 온도를 영하 163도까지 떨어뜨려야 하거든요. 영하 163도. 여러분, 겨울에 영하 20도만 돼도 춥다고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8배는 더 차가운 상상도 안 되는 극한의 추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냉기를 몇 주 동안 배가 항해하는 내내 그대로 유지해줘야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애써 얼려놓은 가스가 다 기체로 날아가 버리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영하 163도짜리 액체를 태평양을 건너는 몇 주 동안 단 1도의 오차도 없이 붙잡아둬야 합니다. 게다가 이 가스는 조금만 새어나와도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물질이에요. 그러니 이 보온병, 이 화물창을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어려운 기술이겠습니까? 바로 이게 LNG선의 진짜 심장이자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최고 난도의 기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이 심장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데 그 배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심장은 프랑스한테 빌려 써야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조선업의 가장 아픈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자주 섞인 말이 돌았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챙긴다는 옛말 아시죠? 딱 그 짝이었어요. 제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프랑스가 번다. 이 말이 30년 동안 우리 조선업을 따라다닌 아픈 꼬리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장 기술을 독점하고 있던 프랑스 회사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름이 좀 깁니다. 가즈트랑스포르 앤 테크니가즈, 줄여서 GTT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는 그냥 GTT라고 하겠습니다. 이 회사 정말 신기한 회사예요. 왜 신기하냐면요. 이 회사는 배를 단 한 척도 만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화물창을 직접 제조하는 공장 하나 없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 LNG선 시장을 쥐락펴락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요? 비밀은 바로 설계도에 있습니다. 이 GTT라는 회사는 1994년에 프랑스의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회사들이 오래전부터 멤브레인이라는 방식의 화물창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멤브레인이라는 건 쉽게 말해 아주 얇은 특수 금속막을 겹겹이 붙여서 극저온을 견디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커다란 공 모양의 탱크를 배 위에 얹는 방식이 많았는데 이 멤브레인 방식은 배의 공간을 훨씬 알뜰하게 쓸 수 있어서 똑같은 배에 가스를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배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 방식을 훨씬 선호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 LNG선의 사실상 표준이 이 멤브레인 방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GTT의 장사 방식이 뭔지 감이 오시죠? 이 회사는 그냥 이 설계도와 특허만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조선소가 LNG선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설계도 쓸 거지? 그럼 배값의 5% 내놔. 배 한 척 가격이 3,700억 원이니까 그 5%면 한 척당 무려 130억 원입니다. 배를 만들 때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설계도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130억 원을 챙겨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 아세요? 조선소가 배 한 척 만들어서 남기는 순이익이 보통 배값의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인 5%를 통째로 프랑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소들이 몇 년씩 피땀 흘려 배를 만들어서 겨우 이익을 남기면 그 이익의 절반을 프랑스가 앉아서 날름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얄밉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 이 상납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무려 19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진중공업이 만든 한진평택호라는 배가 그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조선소들이 이 멤브레인 방식으로 만든 LNG선이 무려 579척입니다. 그 배들이 태평양을, 대서양을 누비는 동안 그 배 한 척 한 척마다 프랑스로 돈이 줄줄 새어나간 거예요.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쳤는데요. 그 숫자를 듣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조선 3사가 프랑스 GTT에 갖다 바친 로열티가 무려 7조 4,097억 원. 회사별로 뜯어보면 HD한국 조선해양이 2조 4천억 원, 삼성중공업이 2조 4천억 원, 한화오션이 2조 4천억 원. 세 회사가 사이좋게 아주 골고루 뜯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2029년까지 만들기로 예정된 배들에 대한 로열티가 약 3조 원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 합치면 10조 원에 육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우리가 배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기술 강국인데 그깟 보온병 하나 우리 손으로 못 만들었단 말이야? 왜 30년 동안이나 프랑스한테 굽신거리며 돈을 갖다 바쳤던 거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걸 국산화할 생각을 안 했을까? 했습니다. 당연히 했어요. 우리라고 왜 이 억울한 상황을 두고 보기만 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쓰라린 실패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때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도 우리 힘으로 화물창을 만들어보자 하고 국산화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연구 끝에 탄생한 첫 국산 화물창의 이름이 바로 KC1이었습니다. KC는 코리아 카고, 그러니까 한국형 화물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심장이었죠. 온 국민이, 온 조선업계가 이 KC1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드디어 프랑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구나. 이제 그 130억 원을 우리가 챙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KC1을 실제 배에 실었습니다. SK 세레니티호와 SK 스피카호라는 두 척의 배였어요. 국산 기술로 만든 심장을 품고 이 배들이 힘차게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콜드스팟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콜드스팟, 우리말로 하면 차가운 점이라는 뜻인데요. 아까 제가 화물창이 영하 163도의 냉기를 붙잡아두는 보온병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보온병에 미세한 결함이 생기면서 그 지독한 냉기가 새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냉기가 어디로 갔을까요? 배의 바깥 껍데기, 그러니까 선체 외벽까지 그대로 전달돼 버린 거예요. 그 결과 배의 겉면에 하얗게 성에가 끼고 얼음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면요. 배의 철판이 그렇게 극한의 추위에 노출되면 딱딱하게 얼면서 약해지고 심하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만에 하나 그 위험한 가스가 새어나오기라도 하면 그건 상상하기도 싫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두 배는 도저히 운항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를 누벼야 할 배가 항구에 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몇 번이고 수리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고치고 또 고쳐도 똑같은 결함이 계속 반복됐어요. 도무지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졌고요. 법원은 이 화물창을 설계한 한국가스공사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배를 만든 삼성중공업에 약 2,996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의 3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운항을 못해서 생긴 손실까지 다 더하면 KC1의 실패로 날아간 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였어요. 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프랑스한테 돈을 안 뺏기려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봤더니 오히려 더 큰 돈을 날려버린 겁니다.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역시 우리는 안 되는 건가. 괜히 건드렸다가 손해만 봤다. 이런 자조와 좌절이 업계를 뒤덮었습니다. 국산화라는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죠. 이 K시원의 실패는 우리 조선업이 국산화를 위해 치른 그야말로 값비싼 수업료, 아픈 학비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이야기는 참 슬픈 실패담으로 끝날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넘어졌다고 그냥 주저앉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정부와 조선업계는 이 처절한 실패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실패했다. 하지만 이 실패에서 배우자. 뭐가 문제였는지 낱낱이 뜯어보고 다시 만들자. 그렇게 K시원의 실패를 교훈 삼아 완전히 개선된 다음 세대 화물창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KC2였습니다. 이번에는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K시원처럼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배에 덜컥 실었다가 대참사를 겪었으니 이번엔 신중하게 차근차근 검증해 나가기로 한 거예요. 먼저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서 안정성을 확실하게 다지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KC2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실력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2023년에는 HD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KC2B라는 화물창이 블루웨이로라는 배에 실려서 처음으로 바다에 나갔습니다. 블루웨일, 파란 고래라는 뜻이죠. 이 배는 다른 배에 가스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배였는데 국산 화물창을 달고 무사히 운항을 시작하면서 이번엔 되는데? 하는 희망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K시원 때의 그 절망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실패의 그림자를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그날이 찾아옵니다. 2025년 10월 삼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화물창 KC2C를 실제로 돈을 받고 운영하는 상업 운항선에 최초로 탑재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요? 그냥 시험 삼아 한번 띄워본 게 아니에요. 진짜로 손님한테 돈을 받고 가스를 실어 나르는 실전에 투입된 상업용 배에 우리 심장을 달았다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 배는 7,500세 제곱미터급 LNG 운반선이었는데요. 통영에서 출발해서 제주도 애월에 있는 LNG 기지까지 그 첫 항해를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통영 앞바다에서 제주 앞바다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심장을 품은 배가 우리 바다를 유유히 가로지른 겁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설계도 없이 온전히 우리 기술로 만든 화물창을 실은 배가 실전에서 화물을 실어 나른 30년 만의 쾌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뒤의 숨은 노력입니다. 이 KC2C는 무려 5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개발됐고요. 실제 배에 올리기 전에 무려 123번에 걸친 검증을 거쳤습니다. 123번.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K시원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절박함으로 그렇게 수백 번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확인한 겁니다. 그 집요한 노력이 있었기에 이번엔 무결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에 의존해온 핵심 기술을 국산화함으로써 LNG 운반선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굴욕과 K시원의 아픈 실패를 딛고 일어선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 이건 진짜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물창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LNG선 하나에만 쓰이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니 친환경이니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바다 위의 배들도 이제 매연을 내뿜는 기름 대신 깨끗한 연료를 써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깨끗한 연료가 뭐냐면요. 바로 수소, 암모니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연료들도 결국 극저온으로 얼려서 배에 실어 날라야 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네, 바로 그 화물창, 그 보온병 기술이 똑같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우리가 이 화물창 기술을 계속 프랑스한테 의존했다면 LNG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수소선, 암모니아선 같은 미래의 배시장 전체를 또 프랑스한테 통째로 갖다 바쳐야 했다는 겁니다. 30년 상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0년, 100년을 더 뜯길 뻔한 거예요. 그러니 이번 국산화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로열티 몇 푼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조선시장의 주도권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가 걸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LNG 화물창 국산화를 국가의 핵심 프로젝트로 딱 지정하고요. 조선 3사와 한국가스공사, 대학과 연구기관까지 다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프랑스 GTT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2028년까지 대형선에서의 최종 검증을 끝내고
2030년까지는 우리 기술로 만든 화물창을 단 LNG선을 본격적으로 수주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KC2C가 작은 배에서 성공했으니 이제 17만 세제곱미터급이 넘는 진짜 초대형 배에서 최종 시험만 통과하면 그야말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거예요.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지금 세계 LNG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까지 내놨습니다. 프랑스의 족쇄를 끊어내는 것을 넘어서 아예 시장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거죠. 물론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화물창을 만들었다고 해도 배를 주문하는 외국 선주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배 한 척에 수천억 원이 걸린 만큼 이들은 오랫동안 검증되고 써왔던 익숙한 프랑스 기술을 여전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희 새 기술 정말 30년 뒤에도 문제없는 거 맞아? 이런 신뢰를 얻으려면 실제로 배에 실려서 오랜 세월 안전하게 운항한 실적, 이른바 트랙 레코드를 차곡차곡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첫 발을 뗀 것이지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단 한 걸음도 못 나가고 프랑스에 끌려다니던 우리가 이제 그 첫 걸음을 우리 힘으로 당당히 내디딘 겁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 조선업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핵심 기술의 국산화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세계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절박하고도 중요한 싸움에서 우리는 마침내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면서도 정작 그 심장은 프랑스에 빌렸어야 했던 30년의 서름. 우리 손으로 만들어보겠다고 도전했다가 3천억 원을 날리며 무너졌던 KC1의 아픈 실패. 그 실패를 딛고 5년의 세월과 123번의 검증 끝에 마침내 2025년 통영 앞바다에서 우리 심장을 품은 배를 띄워올린 KC2C의 쾌거. 이건 그냥 부품 하나를 국산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돈을 잃고 조롱당하면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이젠 로열티 안 낸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우리는 30년을 견뎌왔던 거예요. 프랑스가 설계도 한 장으로 우리에게서 10조 원을 뜯어가던 그 시대는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손으로 만든 심장을 품은 대한민국의 배들이 당당하게 세계의 바다를 누빌 날이 이제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 끈질긴 뚝심이야말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진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 이야기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자부심과 즐거움을 드렸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